안녕하세요. 이렇다 17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박수를 쳐볼까요? 네. 자, 오늘 차인쌤 나오셨습니다. 네, 차례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애정에 맞아 맨날 애정하는 편향적인 애정을 표현하고 예, 저는 편애가 좀 심하거든요. 애정하는 알파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조입니다. 네. 아유, 요즘 네. 코로나가 뜸한가 싶었더니 네. 이태원 때문에 네. 또 이태원 클럽 이제 네. 그 출입하시는 분 네. 때문에 또 계속 긴급 재난 그 문자가 네. 오더라고요. 그 이태원 클래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네. 그 확진자 동선을 보면서 되게 네. 슬펐던 게 네. 봤어요, 동서도 일일이 체크하시는구나. 아니 제가 홈페이지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보내줘요. 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네네. 근데 진짜? 이제 이 한 분의 음. 그 동선을 알려줬는데 음.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네. 한 역에서 한 정거장 차이로 직장이 있어요. 아. 집 직장, 집 직장.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를 그것만 다니는데 다니고 근데 이태원이 껴 있어? 아니요. 어. 친척 중에 어. 한 명이 이태원을 갔다 오신 거야. 그러니까 집 직장 계속 거기만 진짜 다녔는데 억울하다. 한 번 그냥 만난 거지. 아. 친척 중에 한 분을 그냥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확진자 돼가지고 오늘 저희 삼성의료원으로 가셨다고 할 수 없지 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아, 참 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박수 치자고 한 거는 네. 비가 와서 네. 좀 기분 좀 업해보고 싶어가지고 박수로 시작을 했고요. 네. 오늘 알파조님 나오셨는데 음. 이렇다가 지금 몇 회째 계속해서 코로나 특집으로 한 대여섯 번 했죠. 방송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음. 알파조님이 음. 코로나 관련된 음.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음. 됩니다. 165회도 코로나에 네. 대해서 아마 알파조님이 큰 정부를 부활시키다 이런 주제를 하셨죠. 예. 네네, 맞아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음.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잦아들까? 코로나는 종식이 되는 건가? 될 수 있는 건가?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하죠.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죠. 예. 그래서 한동안 이 사태가 어떻게 진짜 갈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코로나 이후의 팬데믹 이후의 어떤 세계에 네네네. 대한 우리 요즘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고 네네. 그래서 지난번의 주제가 신자유주의 몰락과 큰 정부의 화려한 귀환 혹은 네, 부활 네. 네, 이런 주제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네. 오늘은 사실 이제 그 2탄으로 준비를 했는데 주제는 뭐냐면은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질서 네,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고요. 네.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뭐 대충 감은 잡고 있을 것 같은데 각자 도생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죠. 각자 도생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온다. 이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주제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짧게, 정부의 짧게. 큰 정부의 화려한 귀환이 결국에는 각자 도생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귀결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난번 방송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국가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 재난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 국가 체제의 통제와 억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점차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생활 방역 체제로 넘어가면서 점차 완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점차 완화되고 확진자 수가 이제 눈에 띄게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면은 다시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놓고서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제 완전히 몰락을 했다. 그리고 그때 국가 자본주의로 이행을 하는데 이 이행 과정이 불가역적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되돌아갈 하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렇죠. 불가역적이라는 건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방역 국가 체제가 전면화돼서 네네. 뭐 평상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막 그 억압이 통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팬데믹이 지나가면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느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 큰 정부도 후퇴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그래서 재난 상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종식될지도 알 수 없고 네. 또 뭐 혹자는 제2의 제3의
팬데믹이 온다. 올 수도 있다. 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어쨌건 이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거대 국가의 큰 정부가 다시 뒤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폭발적으로 드러난 글로벌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큰 정부의 기환을 가져온 원인이에요. 이번 팬데믹 때에는 그 구조적 위기가 더 더욱 심화시켰죠. 심화가 돼서 네. 큰 정부의 확산과 신자유주의 이행이 더 가속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큰 정부를 불러온 건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로 이 자본주의 세계 전체가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큰 정부밖에 없다.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팬데믹까지 터지면서 이 큰 정부의 기환을 더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저님이 기환, 부활 이런 말씀하신 화려한 거구나. 기환. 네. 네. 알파저님 말씀은 큰 정부 확산은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핵심이 그럼 이 글로벌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가 뭐냐? 그 핵심이 뭐냐면 20세기에 만들어진 산업 자본주의 축적 위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산업 자본주의 축적 위기라는 게 1970년대에 돌이켜 보면은 오일 쇼크가 두 번이 오면서 그렇죠. 사실 산업 자본주의 위기가 전면화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해법으로 등장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것이었는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 한편에서는 1980년대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탈제조업 산업 구조 재편이 일어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1990년대 제2세계가 사회주의 진영이잖아요. 소련. 그 동구 소련. 네. 이 몰락을 하게 되고 글로벌 자본주의로 이 동구권이 대거 편입하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1945년 이후에 우리가 자본주의 황금기를 나왔다라고 하는 케인주의적인 자본 통제의 시대가 이제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하고 신흥시장국이 구분 없이 모든 나라가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글로벌 산업자본주의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물론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의 속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제 선진국이 제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흥시장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IMF가 구조개혁을 하러 들어올 때 이때 이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체제 때 처음 이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약간 시작이 되다가 네. 97년도에 IMF 위기가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개혁이 전면화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 추세를 대변하는 상징적 사건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바로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이 일어나고 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자본주의 세계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게 동구권의 몰락이었었고 이 동구권의 몰락에서 더 파급력이 높은 사건을 만들어낸 게 중국이 중국의 WTO 2001년도에 WTO를 가입한 네. 거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교역이 사실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네. 갑자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출발점도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이 이때 WTO에 가입하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면은 가장 저렴한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의 역할이 정해지고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생산 체인,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이게 이제 구축이 되었었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삼성전자도 빠르게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들이 저렴한 생산 기지를 다 중국으로 옮기고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들이 제조업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게 산업 자본주의 전성기였었다. 그래서 이후에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들 글로벌 산업자본주의 체제가요. 2007년대 역사적 정점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려고 했던 것일까요? 2008년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애플의 스마트폰이 딱 요때쯤
등장을 합니다. 네네. 2007년도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미국에서 애플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딱 맞습니다. 근데 등장을 이거 전에 시켰어요. 우리 뭐 휴대폰 막 노키아 뭐 많이 쓰고 노키아 그러지 않았어요? 있었죠. 그냥 있었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딱 등장을 하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디지털 대전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축적 양식의 모색이 이제 본격화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명 뭐 비대면 언택트 산업 네. 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부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체제적인 전환기에는 구질서의 해체를 동반하기 때문에 국가 내부의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이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 자본주의가 사실은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새로운 이제 축적 양식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기술을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신기술이 구글의 스마트폰 애플의 스마트폰으로 시작이 돼서 네. 이제 온갖 디지털 산업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 축적 양식을 이제 장식하게 될 텐데 이런 체제적 이행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미래가 너무 뭐 어떤 산업이 어떤 업종이 정말 어떤 기업이 이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으로 성공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사실 실패 위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다시 큰 정부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하고 실패 위험이 있으면 이제 정부가 정부가 다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이제 받쳐줘야 되는 관리해야 되고 이러기 인프라 깔아주고 때문에 막. 예. 큰 정부를 성공을 소환하는 일정하게 거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장을 해주고. 신산업의 기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돈도 뭐 대거 투입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신산업 신기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이른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국형 되는 뉴딜 그래서 그렇죠.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역시 알파조님이야.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는 것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디지털 대전환까지 네. 쫙 설명해 주셨어요. 전후 자본주의를 다 훑었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큰 정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한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눈에 확 띄는 양상이 있는데 세계화의 후퇴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 민족주의 대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협력 이전에 자기 나라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지금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야 뭐 늘 민족주의가 강하죠. 그러니까 아까 네. 그 애플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애플폰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죠. 못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한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출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2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걸렸던 것 못 나오게 한 같아요. 다음에 삼성이 빨리 개발해서 이상한 삼성 갤럭시. 갤럭시 처음 나온 거 좀 지금 보면 좀 황당한 거 나오고 나서 애플 출시를 허용했던. 근데 우리는 뭐 민족주의 원래 맞아요. 내장돼 있는 네. 국가고. 근데 맞아요. 이런 걸 세계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큰 정부의 기원과 함께 네.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세계화를 통해서 국가 간에 서로 상호 보완하고 그러다 보면 윈윈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게 사실 사기화 시대인데 네, 세계화. 이게, 세계화인데 사계화라고 그래요. 사기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네. 국가 간의 경쟁과 대립이 전면화되는 그런 시대가 된 네. 거고요. 우리가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한국의 지정학적 특징상 뭐 어쩌고 대륙의 진출이 어떻고 뭐 반도에 처해서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 지정학이 영어로 geopolitics. 지오폴리틱스. geo는 지리, 네. 폴리틱스는 정치죠. 네, 네. 그러니까 지리가 예. 정치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에 대한 학문 이게 네, 네. 지정학이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네. 아니에요? 이게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어떤 지역에 있건 간에 국제적인 이 연쇄고리와 협력 관계 속에서 네, 서로 네.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서로 강했다. 이익을 보는. 예. 근데 이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 음.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해진 게 결국 그런 지정학이란 게 결국 강대국 사이에 이제 싸움이 좀 더 격화되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 뭐 세계화 되면서 이게 좀 흐려졌다가 다시 이제 이런 지정학에 그렇죠. 대한 관심들이 네. 더 높아졌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21세기적인 이제 지정학이 다시 등장하는데 네. 이게 20세기 지정학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20세기 지정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냉전 시대의 그렇지 지정학이잖아요. 맞아. 냉전 시대 지정학은 안보가 중요하죠. 네.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게 나토.
바르샤바 조약 그렇죠. 이런 거 우리 네. 어릴 때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 반동 회의가 열리면서 네네. 이 두 개의 틀을 벗어나는 제3세계 뭐 여기에서 중국이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기억 안 네. 나고 뭐 이름과 연도 막 이런 거만 그렇죠, 그렇죠. 외웠잖아요. 네. 그런데 네. 21세기 지정학적 경제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슈도 있어요. 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네. 경제안보가 그에 못지않는 전략적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21세기 지정학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렇군요. 이게 어떤 나라가 다 자국 이익을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뭐 네. 국제 관계에서. 근데 20세기 그 냉전 시대 지정학에서는 군사적인 목적이 훨씬 더 우선했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뭐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정치적인 이익도 있고 군사적인 이익도 있는데 20세기 냉전은 명확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희생시키더라도 군사적인 동맹이나 정치적인 협력 관계를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것만큼 경제 안보라고 하는 내 국가가 경제적 그러니까 동맹 관계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희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과거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단일 시장을 만들자.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각각의 시장이 이제 그 나라의 국경이고 그 나라 시장이었는데 이 국경을 없애고 글로벌 차원에서 하나의 시장을 만들자라는 게 전지구적인 목표였죠. 단일 시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국가는 자본이나 상품의 이동의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서 네. 글로벌 차원에서 분업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편입해서 사는 게 네네. 최선의 생존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됐었던 거죠.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서 최대의 수혜국이 누구였냐? 바로 중국이죠, 뭐. 중국이었던 네.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우리나라도 네네. 시장에 잘 같이 맞습니다. 덤으로 얹혀가 중국에 이제 그렇죠. 얹혀가면서 굉장히 큰 수혜를 입었는데 음. 그에 반해서 지금 새로운 21세기 지정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경제의 글로벌 시장의 의존성에서부터 탈피해야 된다. 네네. 거꾸로 가는 거죠. 옛날에는 전지구적인 하나의 시장과 분업 체계에 들어가야 그 나라가 성공하고 그 나라 이익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의존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탈피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해야 하고 자립적으로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향하는 전략을 경제 안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는 글로벌 분업 체계의 편입이 국민 경제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대외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바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많았었어요. 원래 뭐 세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런 얘기 뭐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세계화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비판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점점 중국이 수혜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그 전에 굉장히 자기들이 담을 다 뽑아먹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비판 이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미국의 살 길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게 오히려 국익에 위배된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 우파 양쪽에서 모두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신봉하면서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친화적인 민주당 우파 정권 이게 클린턴하고 네네. 오바마 정권이었던 네,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 우파 정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음. 이 사람들이 정말 대표적으로 월스트리트의 친화적인 정권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트럼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그 전에 2008년도 이후에 미국 내에서 좌우파 내부에서 미국 국익에 어긋나는 세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고 결국 우리 세계 열심히 했더니 그 이익은 다 중국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나타나면서 그걸 트럼프가 덥석이 아젠다를 잡아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적 민족주의가
있는데 이걸 대변하는 것이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안보 전략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막 그렇죠. 이렇게 뭐 교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민주당 우파라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주당 네네. 우파가 민주당 주류죠, 주류. 그렇죠. 그건 예, 맞죠. 예, 민주당 네네. 주류라는 게 사실 대변하고 있는 자본이 아까 얘기했던 월스트리트 같은 금융 자본, 그다음에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자본. 네네. 이 두 개가 자유주의. 이 두 개인데 일단 완전 자유주의 극단. 세계화. 네네네. 진짜 정말 선봉의 이 자본이거든요. 이 두 개는 왜 우리 아카데미 같은 거 시상식 보면 네. 막 트럼프 까는 거 그냥 노골적으로 다 얘기하죠. 맞아요. 전부 민주당 주류의 지지자들이죠. 세계화를 좋아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 디즈니 만화 영화를 팔아먹어야 되는 이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금융자본도 전 예. 세계를 휘젓고 휘젓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녀야 예. 되는 건 예. 마찬가지예요. 요 민주당 디즈니처럼. 주류가 좌우의 협공을 받은 거죠. 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버니 샌더스. 그렇죠. 네네네. 오카시오 지금 또 나왔어요. 예, 이번에. 오카시오 또- 프로데스. 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라 그러는데 뭐 사실 유럽 기준에서 보면 삼인주의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소셜리스트 그래서 이제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쪽에서는 구산업 자본하고 화석 연료 산업을 같은 이제 전통적인 자본의 대변자로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중국 때문에 니들이 실업이 됐다. 우리가 못 살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족주의를 막 부추기는 거죠, 이제 막. 예. 반중 여론도 엄청 예,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거기다가 중국 바이러스까지. 맞아. 걔네들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아, 걔네들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순풍에 뒀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거 자꾸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면 자기가 대선에 유리하니까. 예. 아니 그래도 음.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이런 선진국이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해 왔잖아요. 네네. 또 그를 위한 이론들도 막 만들어내고.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경제적 민족주의로 방향을 확 바꾼 어떤 결정적 계기랄까, 결정적 이유랄까, 뭐 이런 아주 거. 간단합니다. 그건 뭐 중국이에요. 있지 중국. 않을까요? 중국 때문에. 예. 아, 중국이 너무 세졌어. 예. 그러니까, 위협할 정도로. 예, 중국의 기업, 중국의 자본의 영향력이 네. 선진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네네. 중국이 원래 처음에 이제 미몽에서 깨어날 때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우습게 봤죠. 예, 우습게 봤지.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 중국 경제를 네네네. 활용해서 상호 보완이라 그럴 때 선진국은 항상 자기가 이익을 보는 차원에서 상호 보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서로 간의 이익을 챙기면서 성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이건 이제 과거 얘기가 됐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 이제 디지털 산업 분야인데 네. 여기서 중국이 선진국을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굉장히, 산업, 예, 뭐. 그렇죠. 데이터 특히 그렇죠. 우리 데이터는 뭐 특히 중국은 데이터 보호가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구 활용해서 데이터 자본을 육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죠. 데이터하면 AI로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선진국이 주도했던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대 수혜국인 중국 이 이제는 경계해야 될 경쟁자가 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 질서는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충실하면서 각자 도생 이걸 이제 모색하는 가운데 중국을 겨냥한 선진국의 견제 네. 또 그에 대한 중국의 저항과 공세로 대립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된 후에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기술 전쟁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예. 트럼프가 그러면 중국과 경제 관계를 단절하는 어떤 이런 강수까지 과연 둘까? 저는 좀 궁금한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단. 네, 아니, 일단은. 왜냐하면 impossible. 그러니까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하기 전부터 솔직히 이제 서구 자본과 네. 중국 경제는 정말 긴밀하게 한 한 몸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우파들 사이에서 이제 중국을 굉장히 미래 주적으로 보면서 네네. 이제 이거 분리해야 된다는 이 주장들이 많았는데 그러기에는 중국에서 벌어오는 돈들이 너무 어마무시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자본이든 뭐 서유럽의 자본이든 일본의 자본이든 간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버리게 됐을 경우에 본인들도 엄청난 손해가 본인들이 그렇죠. 감당해야 될 감당할 수 피해는 없는, 그야말로 완전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탈성장 얘기하면서 수축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중국하고의 그 절연 경제적으로 관계를 단절한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 전체가 경제가 왕창 이렇게 주저 물러앉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제의 성장 동력도 확 꺼지는 문제도 있는데 물가도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에서 비싸게 사야 싼 것들을 다 네. 가져다가 이 낮은 임금으로 이 임금 그렇죠. 수준을 낮추고 억누르고 이루고 네. 살았는데 네. 우리는 또 딱
뭐지 중국하면 샤오미잖아. 근데 그런 이게 서로한테 그러니까 자본한테는 서로한테 이익이었단 말이죠. 이제 네, 이걸 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물가도 엄청 오르게 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성장도 주저물러앉는 이런 사태를 누구도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경제적 교류를 중단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전 시대랑 비교를 해보면 그 진영 대립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진영 대립의 모태가 됐던 게 경제적 단절이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진영끼리 진영 이쪽하고는 서로 거래를 안 하고 완전히 그 블록화가 딱 돼 있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경제적 단절을 그 내포하고 있었던 거라면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의 거의 세계 공장으로 중심축을 차지할 정도로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중국에 대한 선진국 경제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스크 같은 거 아예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중국과 교류를 중단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 대표적인 사례 마스크뿐만 아니고요. 네.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5G 통신 장비업입니다. 화웨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오래전부터 안보 위협을 내세워가지고 화웨이를 공격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심어놨다. 그럼요. 이제 이게 국가 안보가 위협,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화웨이를 쓰지 마라. 장비 안에 뭐가 심어져 있으니까 화웨이 장비 그렇죠. 쓰지 말라 그러겠죠. 하지 말라고 그랬고 해커 심어놨다. 미국도 안 쓸 것이니 우방국인 이게 군사 안보에 위협되니까 미국의 군사 안보 우방국들 있잖아요. 한국, 그게 뭐 일본, 그다음에 유럽의 나토 이런 나토 회원국들한테 화웨이 장비 전혀 사용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결국 최근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막 끝까지 막 압박을 놓다가 지금은 조건을 막 달기는 했어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무슨 안전장치 만들고 보안장치 만들고 이따 등등등등 해서 화웨이를 쓰겠다. 미국에서도 쓰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나왔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인정을 한 상태예요. 왜? 화웨이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은 중국과 경제 단절은 불가능하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히토류예요. 히토류. 제가 히토류 얘기를 하는 이거 다른 것도 많지만 히토류는 디지털 전환, 우리가 미래의 산업, 신산업이라고 보는 그 미래를 이끌어갈 그 차세대 산업이라고 보는 게 디지털이잖아요. 필수 불가결한 원자재. 반도체에서는 히토류가 없으면 히토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히토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히토류의 대부분이 모든 IT 관련 장비와 반도체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많이 나요? 이게 거의 전 세계의 90% 이상을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오 진짜? 대체 불가능해요. 야. 그래서 사실은 이 히토류를 가지고 중국이 여러 번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거 진짜 맘만 먹으면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완전 많이 자지우지 하겠는데요? 자지우지를 했어요. 옛날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이상한 히토류 수출 안 해준다 그래갖고 일본이 굴복했잖아요. 중단한 사태로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모르지. 몇 년 전 얘기죠. 몇 년 전 얘기고 지금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나오긴 나요. 다른 나라에도 다 히토류 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산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히토류를 정련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환경 파괴적인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을 선진국은 다 버린 거예요. 그 상태. 그래서 이 히토류 생산이 이제 중국으로 다 거의 100% 가다시피 한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한테 이 미래 차세 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탈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미국이나 이제 일본 그다음에 호주 이런 나라들이 중국한 의존성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래서 생산을 다시 재가동하고 있어요. 광산을 다시 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광산들이 많거든요. 문 닫던 광산 다시 열고 히토류 생산 다시 시작하고 일본도 지금 다른 대체제를 만드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환경에 그렇게 유해한 것 같으면은 얼른 대체제를
발명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발명하는 국가가 또 대체제를 발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 과정 처리 과정 있잖아요. 히토류를 그러니까 얻어서 처리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산에서 유의하지 않게. 그쵸 이제 거기서 어. 처리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뭐 선진국들은 국민들이 뭐 그런 환경 유해 산업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그렇죠. 뭐 난리가 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뭐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환경 파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이나 일본, 호주들이 지금 각자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으나 대체 불가. 중국 그러니까 히토류 자체 원자재는 뭐 어느 나라에서나 있어요. 있는데 북한도 많아요. 그 처리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하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과정들을 어떻게 좀 다시 좀 뭐지 유해하지 않은 방식으로 좀 만들어 보는 것을 지금 연구는 하고 있다는 뭐 말씀이신 그건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 생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광산 닫았던 광산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렇구나. 아, 그 참. 그 예전에는 미국이요. 그 왜 이게 우리가 이제 안보 관련해 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소련이나 뭐 쿠바나 이런 데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막 단절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걸 못 한다는 얘기가 현재로서는 되는 거네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하냐? 예. 근데 그거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일이고 그럴수록 그러니까 현재로서 손을 떼고 싶어도 못 떼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럴수록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호간의 협력적으로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네네. 경쟁적 대립이 불가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관계가 없으면 그냥 네네. 딱 손 끊고 등 돌리면 되는데 네네. 그게 안 되니까 더 견제를 할 수밖에 아니 없는 단절이 불가능하니 더 견제해야 된다. 네. 왠지 그렇죠. 평화롭지 않은 듯 계속 할 수밖에 것 없으니까. 같은데. 예. 이 중국하고 선진국 사이에 이 네네. 타협하기 어려운 이런 경쟁적 대립을 예고하는 몇 가지 네. 중대한 변화가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오늘 몇 개만 네네. 대표적인 몇 개 사례만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그냥 한번 짝 하고 그냥 다시 손잡고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중대한 변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미국의 대외 전략의 변화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2017년 12월에 미국의 그 국가안보 전략을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진짜 과거랑 전혀 다른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국가안보는 안보 위협의 순위를 정해서 먼저 1차 안보 위협은 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까지는 테러와의 전쟁의 1차 안보 위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지칭을 하고 이들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는 경제 곧 안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 안보와 네네. 경제도 지금 그 중국한테 주도권을 놓치게 생겼는데 네. 군사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동시에 위협이 또 양방향에서 다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경제 안보가 미국 우선주의의 골간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안보 이꼴 국가 안보라는 철학을 또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안보가 우선이고 경제적인 이익은 일부 희생해도 좋다라고 하는 네네, 자신감을 그러니까요. 미국이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국가 안보 이꼴 경제 안보라고 하는 공식을 내놓고 네.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딱 명시하고 네네. 중국에 대한 견제를 미국의 대외 전략의 중심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9.11 테러가 있고 나서 네. 오랫동안 테러와의 전쟁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보에 있어서 이걸 최우선순위로 가져갔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 이제 주적이라고 하는 게 IS였고 시리아나 뭐 예. 이라크나 무슨 이런 그런데 데서 관심 터키에서 없어요, 이제 IS하고 별로. 정말 싸웠죠. 근데 이제는 중국이 주적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 미국의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정주의 국가. 여기서 수정주의라는 말이 뭐냐면은 미국의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질서. 네네. 세계 질서는 미국이 만들었고 네.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미국이 힘인데 이걸 바꾸려고 하는 세력을 수정주의라고 불러요. 수정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다. 그러니까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수정주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질서를 니네들이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네. 그 수정주의 니네들 개념이 리비저니즘이죠. 레비저니즘이고 내가 만든 예. 이 자유롭고
있고 예. 그 개방적인 질서를 네가 바꾸려고 해. 너 같은 나라가 그러니까요. 이런 억압적이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가 감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정주의 국가라는 굉장히 개념이 그 나온 미국 거고요. 중심적인 용어네요. 수정주의 국가. 그럼요. 이런 얘기는 수정주의란 말 미국에서는 이론 진영에서 많이 하죠. 이 전통적인 얘기는 견해가 네네네. 있을 때 네네네. 이거를 뒤집으려고 그러면 수정주의라고 수정주의라고 하죠. 하죠. 근데 다른 나라는 못 쓰는 얘기예요. 헤게모니 국가나 쓸 수 있는 그런데 얘기. 이거 우리가 그 쓸 수 있어요? 나만이? 그 수정주의 국가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이 네네. 국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 미국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바꿨고 미국 안보와 위협 요인에 대해서 새로운 이렇게 해석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가 아니라 수정주의 국가다라고 찍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 그 여기에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인도 태평양이 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아시아 태평양이잖아요. 원래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대아시아 전략은 네. 아태예요. 네, 무슨 태평양을 아태 왜 태평양 넣어야 갑자기 되냐면 아펙 할 때 에이시안 퍼시픽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근데 그러니까요. 아시아 지역이란 네. 말은 안 쓰. 그 지역 개념으로 얘네들 대외 전략에서는 네네. 항상 의미가 아시아 없어요. 태평양. 왜냐하면 태평양을 넣어야 미국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이구나. 네. 그러니까 태평양을 끼지 않으면 네네. 아시아를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은 여기에 실질적인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들어올 이유가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태라는 표현이 대아시아 전략의 지역 개념의 핵심인데 그 개념 대신에 그 개념 공식 용어가 아태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태가 되게 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인도 태평양 바뀌어서 이제 인태로 아태라는 바뀌는 개념 건가, 안 이제? 써요. 아. 인도 태평양으로 바뀌었고 예. 인도 퍼시픽으로 바뀐 거예요. 어. 이 지역 개념은 정치적인 개념이거든요. 지리를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고 네네. 대외 전략에서 어떤 지역을 지정 명칭을 짓는다라는 네네. 거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이것도 미국 중심적으로 그렇죠. 근데 미국의 전략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략의 범위가 아태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였냐면은 미국을 포함해서 네. 태평양 왼쪽에 있는 아세안까지죠. 동북아 네네네. 이 지역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뭐냐 이제 그러면 인도양으로까지 범위가 확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양을 포함하게 되면은 인도가 들어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일대 전부 인도양으로 해서 인도양하고 되게 태평양이 만나는 지점 만나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을 대외 전략에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 굉장히 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목적이 뭐냐면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지정한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인도 태평양 개념으로 새로 만들겠다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도까지 포괄해서 중국을 쭉 둘러싸고 포위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인도가 왼쪽에서 중국을 공격한다면 오른쪽에서 공격하는 데는 일본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당연하죠. 아시아 태평양 안보 구도에서 미국이 일본과 협력해온 것은 그동안 협력은 계속 해왔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인도가 치고 네네. 오른쪽에서 일본이 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알파조님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2012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이죠. 네. 그때 일본의 아베는 워낙 여러 번 수상을 했으니까 네. 그때도 일본의 아베가 수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요? 그 나라를 다 이어보면은 모양이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모양이 모양이 된다, 뭐 이런 됩니다. 거요? 예. 그 아베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 이 구상의 네. 골자는 중국의 어쨌건 해양 지배력, 네. 영토 확장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4개 국가가 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4개가 어디냐? 일본 저만에 찍어보세요. 네. 미국 네. 오른쪽으로 잠시 찍습니다. 네. 인도 왼쪽에 찍고 네네. 밑에 호주 찍고 음.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딱 이으면 마른 목골이죠. 네네네. 예, 대충 마른 목골. 요게 바로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주축으로 해서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와 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 아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막 벌써 찍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네. 그럴 다양한 걸요 부분 아마. 나오나요? 예. 그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아, 그렇더라고요. 중국의 팽창 정책인데 말하자면 네네. 일본은 이 중국의 1대1로 구성에 대한 대항 전략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이거를 일찍이 아하. 제안을 했어요. 네네. 영어로 하면 이제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이렇게 그 되는데요. 이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그럼 이게 이유일까, 2014년 그러면? 정도일 겁니다 어. 아마. 아 그러면은 저기 그 전이네요. 네, 그 전이에요. 트럼프가 얘기하기 전. 예, 아베가 밑밥을 깔아놓고 네네. 트럼프가 받아갖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조응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일방적 주도권을 인정해서 큰일 난다. 네네네. 이게 이제 일본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만큼이나 일본은 더더욱 중국이 중요하지 않나? 뭐 중요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미국의 눈치를 보려면 중국과 단호하게 대결하는 것처럼 연출은 하겠지만 음. 일본에 있어서는 중국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뭐 경제적으로 사실 경제적으로 누가 더 중요하냐 미국하고 일본 네네네. 중에서 쉽지 않죠. 네. 이제 저는 만만치 네. 않은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네. 잘 네네네. 모르겠는데 음. 그 일단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자기네들이 종주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좀 맞아. 그러니까 유일한 선진국에다가 자부심 자부심이 요즘 애들 말로 이제- 자부심 쩔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이미 그 지위를 넘어섰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다 뭐 기분이 좋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관계를 잘 가져가서 나도 이득을 봐야지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인데 네. 그 중국의 그걸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는 저는 그 미국만큼 강하다고 이제 일본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한동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리두기를 그 아베가 한동안 오래 해왔었어요. 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토리 때문에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 히토리 때문에 네네네. 한번 그때 당하고 시겁 먹고 중국한테 계속 중국하고는 신뢰에 바탕한 어떤 이런 경제적 교류 관계라고 하는 거 어려워. 이제 이걸 이제 그때 경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일단 거리두기를 하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막 모색하는 중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한에는 유연하게 중국하고 협력하자라는 이런 태도들 동시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떡해요? 최근에는 이제 그 일본이 손도 잡고 시진핑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네네. 태도를 보이는데 1대1로 사업도 아시아 지역에서 워낙 큰 인프라 사업이니까 그리고 네네. 이 무대가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네. 이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나라가 정면으로 이익관계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걸 중국한테만 맡겨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근데 저 작년에 캄보디아, 라오스 막 갔을 때 그 뭐 도로공사 하는데 1대1로 쫙 크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그렇죠. 중국한테 이 판을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넘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1대1로 사업에서 사업 사안별로 중국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공동 이익을 취해서 내가 이익을 나도 먹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판이 중국한테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이 일대가 그 감시자로서의 개입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그다음에 이제 덤으로 이게 경제적인 그러니까 내가 개입을 안 하면 통제도 못하고 감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서 동시에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성격이 좀 강한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거나 일본이 아베가 재집권을 한 게 2012년도였었는데 그때 이미 대중국 견제용 다이아몬드 구상을 만들어낸 거고 그때 쓴 표현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고 이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덥석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2019년 작년이죠. 6월 1일에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것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는 어쨌든 아베 정권의 수건 사업이 뭡니까? 일본의 평화연법 폐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건데 보통 국가. 그렇죠. 보통 국가화라는 이걸 사실 미국이 승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국이 뒤로 넘어갈 일이 있는데 1979년에 미중이 수교를 하고 난 처음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대만을 미국이 협력해야 할 국가로 명시를 합니다. 아니 뭐 중국 정책을 부정한 셈이네요. 하나의 정책.
그렇지. 하나의 중국 정책.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면 그러니까 대만을 이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WHO에 대해서 음. 너무 미국이 되게 웃기는 게 나 WHO에다가 이거 중국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대처 잘 못했다고 이게 너희들이 중국 정부 손에 놀아난다고 막 비판하면서 돈 안 줘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미국 정부가. 네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뭘 요구를 했냐면 대만이 WHO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도 드러나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미국의 협력 국가라고 국가란 명칭을 그러니까 대만을 껴안고 중국을 더 견제하는 그럼 미국 어떤 그러니까 이런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게 하나의 중국 정책을 대만은 대한 국가가 되면 안 공격이거든요. 되죠. 그렇지 저희들이 홍콩하고 생각하기에는 걔네들이 비슷한 여기는 거죠. 진짜 그렇지. 비타협적이에요. 딴 것들에 대해서는 아 그렇게 뭐 심하게 어우,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생명과도 중국이라는 아하. 나라의 생명과도 같은 이슈예요. 홍콩이랑 대만은 다른 이슈는 그거에 비하면 다 부차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조그마한 나라 이게 이 중국의 외곽에 이 소수민족 사는 데들이 네네. 뭐 그러니까 뭐 티벳 같은 아니 저기 뭐 그 지역들이 만약 분리 독립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티베트도 마찬가지.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 이런데 신장 위구르 이런 거는 정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 중국 정부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넘버원 사안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거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게. 지금 영린이에요. 중국의 네네. 영린을 건드린 거고 이건 정말 좀 심각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대만에 대한 문제는 그리고 작년이죠. 12월에 나토 창설 70주년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은 나토가 대처할 필요가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이다라는 구절이 추가가 됐고 중국의 군사대국 부상에 대해 나토가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을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왜 중국의 위험을 대항하는 군사 동맹 체제냐? 왜냐하면 나토는 냉전 초기에 그 49년이죠. 소련을 적국으로 규정하면서 출발됐던 군사 동맹 체제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북대서양 그 조약 기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포함되지도 않는 중국을 하나의 적국으로 이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것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물론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이 이제 막 이렇게 강요를 했는데 나토 회원국들이 그게 말이 되냐? 나토가 왜 갑자기 중국을 주적으로 우리 안보 동맹 체제로 이 목적을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공동성명을 하긴 했다는 거죠.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채택까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적국을 소련에서 중국으로 교체한 셈인 소련 건가요? 지금 지금 일단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련 그러니까 교체했다라기보다는 러시아도 주적이라고 얘기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어쨌든 나토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 그다음에 예전에 소련이 적국이었다면 이제 중국도 거기에 이제 얹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과 인도 양쪽에서 협공하고 이게 바야흐로 중국 주적의 관점에서 모든 전략이 정리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때 이게 지금 계속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데 쏙 빠졌어요, 한국이. 과연 이 상황에서 한국 입장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하고는 거의 비교할 비교할 수가 없죠. 없는데 그렇죠. 예, 저번에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순위가 있어요. 1위가 싱가포르고요. 2위가 대만이고 3위가 베트남 그리고 4위가 한국이에요. 예. 일본보다 몇 배가 높더라고요. 몇 배가 높죠. 한 3배 정도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극우 보수 세력들이 제일 많이 쓴 말이 문재인은 중국 대통령이냐? 네. 왜 중국을 봉쇄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유 하다못해 코로나도 저 택시기사분이 그러더라고. 중국 사람들 들어오게 그렇게 허용하다니 문재인이 뭔가 이유가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심지어 조선족이란 말이 요새 유행한 거 아시죠? 네? 뭐예요? 왜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어떤 그런 세력을 네. 가리켜서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태극기. 어머머머머. 네, 아 그러니까 태극기 애들이. 태극기 애들이. 우리- 토착 외국처럼.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아니라 다 조선족이에요. 아, 네, 우리는 다 조선족이에요. 그러니까. 경말급으로. 그러니까 이쪽 못 민주당 들어보셨구나. 지지자들이 네. 이쪽 못 애들 들어봤어요. 토착 주- 외구라고 부르듯이 그렇지. 이쪽에서는 좀 너희는 얘네들은 조선족이다. 조선족이고. 너희는 중국의 아류, 중국의 이류, 중국 편을 그렇구나. 든 조선족이다. 재밌네요. 역시 지정학이 등장한 건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재밌네. 편이냐 어. 미국 편이 아니 네네네.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일본 편이냐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난무하는 거 보면 지정학의 부활은 맞긴 맞는 거 집안에 같아요. 구구 보수 세력이 없으시군요. 저는 많이 듣는데. 어쨌건간에 네네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자물쇠를 잠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옛날에 사드 때도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도 태평양 다이아몬드 라인 설명드렸잖아요. 네. 일본 찍고 미국 찍고 호주 찍고 인도 찍고 거기 한국이 없잖아요. 저 아까 그래서 그거 네. 여쭤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왜 한국은 왜 한국 빠졌을까? 뺀 거죠. 그러니까 2019년 6월 7일에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를 향해서 니들도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해라. 한국 정부가 거부했어요. 네, 이 중국하고 주적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의존도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아베는 원래부터 한국을 뺀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끼려고 했는데 한국이 안 한 거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태 전략 지역 전략에서 이제 아태가 아닌 이제 인도 태평양이죠. 한미 동맹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핵심축을 계속 담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에서도 한국이 여기서 한 역할을 해야 된다. 즉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이제 정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일단 거부해 놓은 상태인 거죠 지금. 예. 그럼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동참 요구, 그러니까 그 인도 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를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태극기 부대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 태극기 부대가 이건 코리아 패싱이다. 보통 패싱이라 그럴 때 무시당하거나 네네네. 제껴버렸다 그럴 때 이제 네네네. 패싱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한국은 완전히 이제 국제 사회에서 미아가 된 거야. 코리아 패싱이야.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일본 정부는 원래 원치 않았던 거지만 네, 한국 정부는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스스로 참여를 안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이 패싱 당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패싱을 결정했다. 네, 주도적으로 코리아 패싱을 결정한 거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방적으로 패싱을 당했다고 보는 건 이제 태극기에도 생각인 거고요. 네, 한국의 처지로 볼 때, 비주체적이야. 한국의 처지로 볼 때 패싱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대중국 군사적 포위 전략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은 거죠. 참여하지 않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각자 도생의 이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의 국익에 크게 더 부합한다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패싱을 당한 게 아니고 자율적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미 동맹도 중요한데 한미 동맹에서 밥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각자 도생으로 보면 중국과도 척을 질 수가 없다 이런 현실론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선택도 자금의 이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 자국 우선주의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뭐 사실 미국이나 일본 눈치를 보면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위기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중국하고 하고. 이렇게 이미 밀착돼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우리가 경제가. 우리가 또 중국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자국 우선주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북한 문제도 있죠. 문제가 더 네. 아마 네.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중국하고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네네네. 북한만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하여튼 이 경제적 연결고리들은 이제 많이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중국하고도. 근데 북한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현실론은 우리가 잘 느끼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로 인해 겉으로 드러났던 드러나지 않던 미국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우리 또 한 국내에 또 이런 보수 세력들이 또 저렇게 난리치는 거 보면 벌써 그럴 것 같은데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심했는데요. 심했죠. 방위비 부담 협상이 언젠가는 타결이 되겠지만 한미 갈등은 계속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듭니다. 예, 또 일본도 받고 미국도 받고 한국도 받으니까 이제 알파조님 또 유럽은 어떨지 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가장 구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은 그러니까 사안은 지금 방위 분담 문제. 지금 네네. 여전히 해결을 못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지금도 뭐 오늘도 뭐 난리가 났던데 5년으로 하자 뭐 몇 년으로 하자 그 협상 주기를. 근데 이게 설사 타협이 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그 중국을 통제하고 포위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걸 미국의 대외 전략의 중심으로 삼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견제하는 한 이 관계가 순탄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는 이런 관계고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뭐 어떤 뭐 특정 사안들은 타협을 보고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갈등 구조 자체는 해소가 어렵다 앞으로. 그러니까 감내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미국하고 끊임없는 갈등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마돈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럽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에 대해서는 왜요? 잠깐 말씀을 제일 큰 나라니까요. 그리고 뭐 압도적으로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뭐 압도적인 나라이고 그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가장 큰 그러니까 독일의 압도적인 지배권과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EU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독일을 제가 택한 이유가 독일은 유럽 그 어떤 나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친중 국가예요. 아, 독일이요? 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도 사람들이 요즘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나 아니면 위험에 네네네.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이제 그런 개념 자체도 굉장히 없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독일이 중국에 아마 자동차를 한 억대 정도 팔지 않았을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독일은 전체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더더군다나 너무나 친중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데 2017년에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독일이 됐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그 정도로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데 미국하고는 달리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방식으로도 위협 요인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대신에 중국이라는 나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메르켈 총리가 지금 거의 18년을 지금 18년이 넘었죠 아마 네.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메르켈 총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독일이 중국을 압박하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극도를 경계하고 뭔가 유럽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뭔가가 어떤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독일이 뒤에서 독일은 뒤에서 우리는 네네. 이걸 뒤에서 푸시한 것도 아니고 압박한 것도 아니라는 이런 인상을 그러니까 막 확신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독일이자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근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하지 않고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예. 첫 번째는 2016년도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의 메이디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독일의 쿠카라고 하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세계 2위 업체가 있고요. 전체 네네. 로봇 생산 모든 산업용 로봇 말고도 전체 로봇 생산의 전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이 공룡 기업이 하나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는데 독일은 제조업이 강하니까 네네. 제조업 분야에서 로봇 영역에서 이제 압도적인 이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 이 업체인 거죠. 쿠카라는 업체가. 근데 이걸 중국의 메이디라는 그룹이 와서 이걸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에 비유를 해야 되나?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라 이제 이렇게 딱 전문화된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독일은 우리가 얘기하는 히든 챔피언이 많고 이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의 그 로봇 산업용 로봇 분야의 히든 챔피언인데
독일에서 핵심 기술이잖아요. 이게 차세대 기술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유출된다라는 우려와 함께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의 지위가 흔들릴 거다라는 이런 반발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있고 말고. 근데 네. 독일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메이디 그룹이 고용도 보호하고 기술 유출도 안 하겠다, 인재도 안 빼돌리겠다 이런 약속을 네네. 막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네. 인수를 딱 승인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독일이 처음에는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다 당연히 지키지 않죠. 근데 그래서 이게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몰랐을까요? 중국을 그렇게 다 신뢰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얘는 중국 입장,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네네. 우리 이게 쿠카라는 기업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기업인데 네네. 중국이 사가는 게 뭐가 어때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어머 저런 알짜 기업을 핵심 기업을 어떻게 외국 자본한테 우리나라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네네네. 강하고 우리 기업을 지켜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는데 독일 정부가 봤을 때는 그게 뭐 중국 애들한테 팔면 뭐가 어때 이런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던 아하. 거예요. 아예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고 하도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런 반발이 나오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너희들 지켜 기술 빼가지 말고 인재도 빼가지 마. 이제 그거 요구하는 수준에서 이제 인수를 승인했죠. 독일 정부 입장에서 그냥 덥석 승인해주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관념 자체가 없었던 거고요. 그때 이게 한번 큰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정말 독일 정부 아무 생각 없이 알짜 기업이든 상관없어요. 중국 기업은 다 팔 수 있어요. 이런 입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중국의 푸젠 그랜드칩 인베스먼트 펀드라는 이 펀드가 와가지고 독일 반도체 회사인데 아익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수하겠다고 하니까 독일 정부가 딱 승인을 해줬어요. 해라. 그러니까 네네네. 그때 뭐 쿠카도 같은 해 승인했던 것처럼 인수 승인을 딱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미국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 때였는데요. 미국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에는 독일 정부가 인수 승인한 걸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아니 미국이 반대한다고 또 그걸 승인을 철회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네. 이 아익스트론이라는 이 반도체 회사 우리는 뭐 반도체 하면 삼성만 있는 줄 아는데 네네. 그건 반도체 아익스트론이라는 회사가 항공 우주 산업 체에 첨단 반도체 부품을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뭐 휴대폰 만들고 이런 반도체 회사가 네네네. 아닌 거죠. 그러면 미국에 이제 패트리어트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아익스트론이라는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반대만 하네.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익스트론은 우리는 모르는 회사이지만 네네. 그러니까 조그만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도 모르는 반도체 회사인데 그러니까 특정 중요한 특정 기술을 가지고 항공 있는. 우주 산업 분야라고 하는 거 국방하고 네. 군사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부품을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런 회사를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한테 아무 생각 없이 팔아버린 거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네. 재무부 성명을 내고 오바마 정부 재무부 성명을 내서 중국 기업에게 인수 계획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포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계속 이거 인수하면 너희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결국 그래서 없던 일이 됐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시커했겠어요. 완전 황당한 일이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우리나라에도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중국에 판다? 황당한 거죠. 예. 황당하죠. 방어 체계의 기술이 다 넘어가는 거죠, 사실. 예. 그 독일 입장에서 엄청난 반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독일 거예요. 정부, 독일 아니 정부. 저기 독일 정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쫙한 거죠. 뭐 저런 정부가 다 있어. 그러니까 독일 그러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네. 뭐 저런 정부가 다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비판적인 이제 그 여론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 자본의 독일 기업을 막 사냥해 갈 때 네네. 독일 사회의 여론은 당연히 우호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독일 그랬을 것 대연정 같아요. 내부니까
내부에서 이제 그 3인당 쪽 계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얘네들은 걱정하는 게 일자리예요. 3인당 애들은 솔직히 그렇죠. 예.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 만약에 얘네들이 인수해가지고 일자리 고용을 해고시킨다. 해고시킬까봐.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쿠카 인수할 때 고용보호 그 조항 집어넣고 이런 걸로 이제 인정해주고 막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런 이제 이런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중국 자본이 와서 우리 뭐 독일 기업을 뭐 인수한다고 한들 어차피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니야. 이 기업들이 뭐 얘가 이 기업을 싸가지고 독일 자국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일의 이제 친중국 노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무심한 이 독일 정부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자본의 독일 기업 인수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인데요. 2018년, 그러니까 불과 2년 정도 지나서 2016년도 이후에 18년도에 중국 기업이 독일의 항공기 부품 제조사인데 코테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인수하겠다는 걸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올해 4월에는 비EU 자본이 독일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데에서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하는 대외경제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외경제법에 따르면은 독일 기업이 독일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의 인수합병이 공공질서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독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가 그 독일 기업의 주식을 4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걸 이미 금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금지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주식값이 폭락하니까 이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때 이제 중국이 막 들어오니까 최소한 25% 이상을 소유할 때 금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조항이라는 법을 만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해서 또다시 독일의 핵심 기업들이 중국 자본한테 팔릴 위험이 또 생기니까 헐값에 인수합병되는 건 또 막아야 돼. 근데 이걸 막을 때 힘이 없어. 근데 뭘 했냐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정부가 매입하겠다. 예, 한국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 외국에 매각될 것 같으면 정부가 나서서 백기사 역할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직접 이 핵심 기업의 그 주식을 사서 그걸로 방어를 경영권 방어를 하겠다. 이제 이런 백기사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서 안 끝나고 공공질서 그다음에 안보 위협하면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을 금지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건을 대폭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첨단 기술가 그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산업이 뭐냐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첨단 기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디지털 산업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다 넣었어요. 에너지 산업도 안 되는 거고 인프라도 안 되는 거고. 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에는 그냥 네. 마구 팔아 그러니까 자동차도 우리 안보 위협이라고 못 팔고 다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안보 위협에 대한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겹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 그다음에 생필품, 방역 생필품 있죠. 아, 네네. 이런 것도 관련된 기업들이 보호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의료 장비, 방역 장비, 의약품 생산 주도권을 이 생산 전부 지금 사실은 그 중국에서 다 원료와 생산 다 중국에서 하거든요. 그걸 다시 유럽과 독일로 옮겨오는 방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의 대중국 입장의 변화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은 독일 같은 친중국적인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선회를 했는데 사실 이건 독일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EU 차원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대중국 견제 노선을 이미 이 정책들을 막 만들고 있었던 거고 독일이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이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2019년 3월에 작년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중국 전략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거기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중국을 EU의 경제적 경쟁자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EU와 다른 통치 체제를 추구하는 체제 경쟁자로 규정을 해요.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는 수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략적 경쟁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EU와 다른 통치 체제를
추구하는 체제 경쟁자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미국 정부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군사 안보적인 요소, 미국 같은 게 군사 안보적인 게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다면 유럽은 사실 군사 안보적으로 역할을 크게 안 하잖아요. 전 세계 무대에서 이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체제적인 경쟁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위협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를 흔히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강력한 지배적 힘을 바탕으로 겉으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체제를 말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시대는 이제 영원히 이제 사라진 건가요? 네,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졌죠, 사실은. 이게 이제 1990년대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 이제 유럽과 일본 경제가 80년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크게 성장했죠. 그래서 90년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유럽과 일본 경제가 너무 커져서 네.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유럽과 일본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우방국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아직도 이제 냉전 시대였으니까 군사 안보적 이익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는. 네. 말도 통하고 뭐 플라자 합의 같이 이렇게 갑자기 환율 꺾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신뢰 관계가 있었다는 그러면 거죠. 예. 우방국인데. 우방국이니까. 예. 말이 신뢰가 없이 통한다. 신뢰를 예. 우방국인데 신뢰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한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갈등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7개국 정상회담, G7 네네네. 같은 거 이런 네네. 비공식적 협의 체제도 생겼고 어쨌든 뭐 그럭저럭 이렇게 상호 이익에 기초한 협력적 질서가 유지되었는데 중국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지. 중국은 이제 신뢰가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따라서 안보적 측면에서도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볼 수 있죠. 중국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없지. 우리도 못 믿는데 뭐.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덩달아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은 브릭스 국가들도 같이 성장합니다. 그렇죠. 원자재를 뭐 엄청나게 맞습니다. 하마처럼 끌어들이기 때문에 네. 이 브릭스 국가들도 중국 덕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늘 세계 무대에서 선진국 중심의 질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죠. 세계 질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그렇죠.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었고 그게 이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 그때 G7을 대신해서 G7을 대신하고 G7을 두고 G20 체제를 만듭니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막 전격 네, 들어가게 네, 되고 네. 이제 그러면서 G20이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뭐 브릭스 국가하고 이제 중국하고 신흥시장국들이 막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우리도 세계 질서의 그렇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우리도 목소리를 내겠다. 음. G20 만들었어. 그런데 그 내부에서 협력적인 뭔가가 이 대처 방안이나 뭐 위기 대처 방안이나 이런 질서들을 규칙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출발했으나 다 실패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뭔가 G20 요즘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생소해요. 아무도 저는. 이제 그렇죠. 관심도 안 가져요. 네. 왜냐하면은 G20 내부에서 뭔가 생산적인 논의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합의를 못 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G20의 어떤 실험은 사실은 실패로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이 트럼프로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글로벌 리더십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G20만 무너진 게 아니라 글로벌 정치 경제 질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가버넌스 체제 자체도 다 지금 사실상 다 붕괴 무력화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 아까 얘기했던 뭐 WHO 같은 경우도 중국이 나가버린다. 그리고 이번에 WTO도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저기 미국이 나 돈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관리 체제였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막 다 비걱거리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 포기한 후에 이제 그런 전체적인 글로벌 가버넌스가 무너지고 있는 데다가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EU 내부에서도 지금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을 EU 차원에서 못 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태리가 열받아가지고 이유가 깨질지도 모르겠다 진짜. 이태리가 그러겠다, 진짜. 독일한테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그 히틀러라고 또 막 독일을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브릭스로 상징되는 이 신흥시장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거든요. 미국 반대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협력 체계가 있었는데 그 협력도 사라진 지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이 갈등 관계 완전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이게 해소되겠습니까? 저는 뭐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이 얘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데 위안부 이 사건과 강제징용권이 이제 크게 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솔직히 이 시민단체 원래 라디칼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 라디칼한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려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오히려 한 발짝 더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네네.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라디칼한 요구를 하면 외교 무대에서는 적절한 타협이라는 거 없이는 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아무리 강력하고 라디칼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 협력의 틀, 대화의 창구는 열어두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외교라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보다 시민단체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간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가 간에 합의한 이 합의서를 완전히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감당하기 당당한 어려운 일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럼 저 사람 이 나라는 국가 간의 협약도 자기들 뭐 일방적으로 그냥 철회할 수 있는 나라구나 하면은 더 이상 외교 관계 맺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 라디칼한 요구를 하는 거는 정당한 요구인데 정부가 더보다 더 한 발짝 나서서 이 재단을 해체를 하는 결정을 해. 이런 것들은 진짜 앞으로 일본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이 마치 일본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곤란하지만 어쨌든 저쪽에서도 한 발짝도 움직일 의지가 없고 한국은 그거보다 시민사회보다 더 라디칼한 한태로 나갔기 때문에 양국은 절대로 지금 해소 방안을 찾을 길이 안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은 미국과 손을 확실하게 잡았죠.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에서 그 다음에 중국의 지배력 확장에 대한 군사적 견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중이고. 아시아에 대해서는 뭐 난 모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다만 동남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일본한테는 절대절명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하는 게 다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G2 헤게모니 갈등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닌 거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은 세상은 G2로만 구성되지 않거든요. 절대. G2라고 한다는 건 신냉전과 그러니까 예전의 냉전 같이 중국 중심의 세상과 미국 중심의 질서 세상이 같이 정면으로 대립한다. 블록화돼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지금 알바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런 사고를 한 게 뭐냐면 중국과 한국이 편먹고 미국과 일본이 편먹어서 우리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게인가 막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족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G2가 블록을 만들어 갖고 진영 대결을 하는 이런 헤게모니 블록화 시대, 갈등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그 어떤 나라도 지역 질서든 세계 질서든 그 어떤 나라도 그 질서를 주도하는. 주도하지 못하는 리더십 부재의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G0라고 하거든요. 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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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그 G0라고 하는 이안 브레머가 쓴 표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G2 간의 신냉전 구도 같은 이런 진영 간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은 유럽대로 유럽은 유럽대로인데 유럽 내부도 다 균열되고 있고 아시아는 옛날에는 뭐 동북아 3개국에다가 뭐 아시안까지 해서 뭐 동북아에 뭐 이런 지역주의 질서 만든다 이런 얘기 다 날라갔고 그다음에 다 각자 놀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다음에 아세안은 아세안대로 인도는 인도대로 막 이 종횡무진하면서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다 자국의 이익을 쫓아서 이런 게 바로 리더십이 부재한 G0의 시대가 바로 현재의 모습이다. 그 과거에 미국하고 소련 대결 시대가 이게 두 개 국가의 강자가 격돌하는 G2의 시대라고 보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G2의 시대가 아니라 아예 G0의 시대라는 얘기네요. 네. 리더십 부재의 시대. 부재의 시대. 이게 잘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G0.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나라가 그냥 그러니까 그 자기국을 위해서 각자 도생. 각자 도생하면서 서로 네네. 다 갈등하다가 누구랑 네네네. 누구는 손을 잡고 네네. 막 하기는 할 거예요. 거기서 뭐 중국하고 한국이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일본하고 미국은 이미 손을 잡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손을 잡을 국가들을 선정을 한 게 호주, 인도 뭐 이제 이런 나라들인 거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는 일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혼자서만 네네. 살겠다는 이런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질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건 각자 도생하면서 손을 잡기도 하긴 하겠지만 대외적인 갈등이나 대립, 경쟁이 격화된다. 그리고 경쟁이 격화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나라 내부에서는 민족주의적인 방어 기제라는 게 더 강화될 수밖에 아하. 없다. 각자 도생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적대적 관계를 네네네네. 하고 갈등도 오늘은 얘랑 갈등했다가 내일은 뭐 저 나라랑 손잡고 또 뭐 갈등하고 뭐 이런 구도가 막 이제 정신없이 펼쳐지면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한 나라랑 우방국을 맺으면은 뭐 그냥- 정치, 경제, 뭐 안보 다 그냥 온전히 그냥 절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조화롭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죠. 어떤 그래서 사안은 저 나라와 어떤 사안은 저 나라와 그게 잡았다 각자 말았다. 그게 각자 도생의 원리 아하, 논리이고 네. 그거를 미국이 나와서 짓누르면서 너 우리 손 잡아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이 거부하듯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러면서 그 내부적으로 민족주의 방어 기제가 강화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민족주의가 지금 전 세계 민족주의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이민자들에 대해서 뭐 테러가 일어나고 뭐 이제 뭐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고 유럽에서는 네네네네. 기타 등등. 그다음에 트럼프는 저기 멕시코에다가 이 장벽 세우고 막 이러는 것처럼 민족주의가 창궐을 하는데 과거 제국주의 시대 민족주의는 그래도 해방적 성격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의 민족주의는 내부 구성원의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어허. 이를 토대로 외부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지금 이 시대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타적 민족주의 확산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늘상 매일같이 본다. 매일같이 본다. 지금 그리고 이게 뭐냐. 우울한 얘기이긴 하지만 역사의 퇴행이다 이거. 그리고 이 퇴행을 당분간 막기는 어렵다. 역사적인 추세다. 이렇게. 그렇죠. 이 유럽에서 이제 선거가 꼭 매년 어느 나라에선가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선거 결과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하면 유럽의 선거 결과는 이제 영국처럼 소선거구제가 중심이 된 나라는 빼고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선거를 했다 하면 네. 반드시 두 세력이 성장해요. 하나는 녹색당, 네네네. 하나는 배회주의. 아하. 극우당. 극우당. 이 두 개가 부상하고 있다는 게 모든 유럽 선거의 결과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구가 나빠지고 있고 네. 나라 내부의 배회주의와 차별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유럽이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게 역사의 아니냐. 퇴행이야. 저는. 예, 이게 슬퍼요. 지금 지구도 퇴행, 네. 역사도 퇴행. 이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거 코로나 블루에다가 진짜.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예, 어떻게-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예. 막을 수 있기나 한 걸까요? 네. 이게- 당분간 못 막는다고 봐야죠. 네. 지금 또 이제 마지막도 급 비관적인 또 네. 전망으로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게 생겼는데 음.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질서가 이제 G0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각 국가가 각자 도생하면서 외부인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지배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내주셨어요. 네. 뭐 그래도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래야 또 대비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거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이렇다 170회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질서 각자 도생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온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